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입니다. 뭐 말씀을 안 하시 돌아왔죠. 돌아왔습니다. 아 원래 하던 게 있는데 이거 까먹으셨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좀 시간이 아. 지났다 보니 뭐 그리고 요번에 이게 또 예. 저희가 계속 지금 앞으로 당분간은 이 원격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쵸. 여전히 이게 익숙치 않아요. 중간에 이제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치고 들어가면은 이게 그 음성이 겹칠 것만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쉽사리 멘트를 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원격을 해 가지고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뭐 던지시죠. 그럼 뭐 겹치든 간에 이제 저희가 듣는 건 아니니까. 좋습니다. 아유 하여튼 저희 뭐 이제 또 돌아왔고요.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왔죠, 요번에. 좋습니다. 어 이제 저희 말포이 님께서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요번에 제가 또 영화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한국 영화계가 망했다."라는 막 이제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쇼츠가 되게 많아요. 그게 "한국 영화 이대로 괜찮은가?" 뭐 "한국 영화 망했다." 이런 쇼츠가 많은데 좀 과연 그런지 지금 한국 영화 위기를 있는지 한번 이제 2025 년을 되돌아보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그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영화계의 전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의견을 좀 나눴었는데 그거의 연장선 혹은 어 약간 동일선상에서 우리나라 영화계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포이 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혹은 관객들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좀 연장선으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라는 게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왈도 님이 이제 그 잘 연구해 주신 그 넷플릭스 인수건에 관련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또 OTT 같은 것도 같이 생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제 "한국 영화 위기설, 망조설이 돌고 있냐?" 했을 때에는 요번에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2025 년에 한국 영화계 전체가 이제 막 흥행이 좋진 않았어요. 일단은 전체 관객 수로 봤을 때 약 1억 2 0만 명이거든요, 2025 년에. 근데 이게 어 좀 5년 내 최저치예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영화 산업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전에는 2024 년에 1억 한 2천만 명, 그다음에 그전에는 뭐 그전에도 1억 3천만 명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간신히 1억 명을 넘긴 수준이어서 한 2천만 명이 좀 줄어들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올해는 1,000만 영화가 없어요. 이게 2021 년부터 22 년부터 꾸준히 이제 1,000만 영화가 있었는데 뭐 대부분 다 이제 범죄도시이긴 합니다. 범죄도시 2, 범죄도시 3, 범죄도시 4긴 한데 올해는 범죄도시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제 1,000만 영화가 또 없습니다. 그게 또 주요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위기설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한국 영화 위기설 망조설이 돌고 있는데 뭐 이는 또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점과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실망하는 것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러면은 올해에 어떤 영화들이 순위권에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올해는 2025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그 말씀드리는 건데
1 위가 주토피아 2 입니다. 그 주토피아 2가 한 850만 명? 그 완전히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더 불어날 건데 31일 기준으로는 이제 850만 명 정도 됐고, 아바타 2가 2 위예요. 근데 아바타 2가 12월 중순에 개봉한 거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이게 거의 한 700만 명, 600만 명 정도를 기록하면서 2 위가 됐고요, 2주 만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흥행하고 있습니다. 3 위가, 잠시 3 위가 제가 기억이, 저기 그렇죠. 귀멸의 칼날 569만 명입니다. 네.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성 편이고요. 4 위가 좀비 딸, 2만 명 더 적은 568 7만 명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5 위가 이제 F1 더 무비. 네, 이렇게 이제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 네.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방금 말씀해 주셨던 5개의 영화 1 위부터 5 위까지 해서 외화 영화가 4편, 그리고 한국 영화가 1 편, 심지어는 이제 1,000만 명을 찍은 영화가 없었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2 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은 관객을 동원을 했으면은 1,000만은 넘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외화 영화잖아요. 이렇게 사실 뭐 600만 명 이상을 찍은 영화들은 다 이제 외화 영화들이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한국 영화계에 시사하는 바도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가장 큰 망조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기전까지 계속 천만 영화 있었고, 범죄도시 아니더라도 뭐 파묘도 엄청난 흥행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진짜 아주 말씀하신 대로 외화만 4 편이고 5개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충격은 또 일본 애니메이션이 더 높은 이제 흥행, 원래 1 위였어요, 그 주토피아 나오기 전에는. 그게 또 충격을 되게 일으켰었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이제 깊이 뇌리에 박히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그런 위기설을 계속해서 이제 주창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은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제 굳이 한번 꼽아 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독과점 문제죠. 뭐 이제 극장에 독과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린에 독과점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좀 연결돼 있습니다. 익히 아다시피 우리나라의 극장 체인이 3 개밖에 없어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인데, 이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협병을 할 것 같고요. 아직은 확정은 안 났지만. 그러면 이제 2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럼 거의 이제 독점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CGV가 점유율이 50% 예요, 혼자서. 나머지가 이제 20-30% 정도 차지하는데, 뭐 둘이 합치면 이제 50% 정도 되겠지만, CGV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좀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극장사들이라 그래야 되나? 극장들이 이제 또 수직 계열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대한 영화 제작사와 투자사들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계열사들의 제작한 투자한 영화를 좀 밀어줘요. 이게 바로 이제 스크린 독과점이 되는 건데, 어 그렇습니다. 뭐 많은 한국 영화들이 이런 거에 다 수혜를 받아왔죠. 뭐 명량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개수가 이제 1,587 개를 차지했는데, 이게 한국 전체 스크린의 60% 였고요. 근데 범죄도시는 하루, 뭐 이렇게 최고 기준이긴 한데, 하루에 이제 상영 스크린의 80%를 혼자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막 이제 그런 밈들도 있었어요. 막 "영화 버스보다 더 빨리 온다, 영화 시간이." 이런 말도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딴 걸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극장을 안 간다. 뭐 보고 싶은 게 없으니까 나 극장 굳이 갈 필요 없고 OTT 보면 되니까, 뭐 넷플릭스 이런 거를. 그래서 영화를 아예 안 보게 되고, 극장 산업이 또 침체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이 제작사들과 이
그 극장의 수직 계열화로 인한 밀어주기를 좀 차치하면은 영화들이 이제 스크린에 걸릴 때 어찌 됐든 관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지 이게 그래도 되게 효율적인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 산업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요가 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맞춰져 있나요? 한마디로 만약에 스크린 뭐 범죄도시 80%로 쭉 깔아 놨는데 그만큼 관객들이 안 찾아.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바로 다른 영화로 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정착이 되어 있나요? 뭐 제가 이제 그 극장 직원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스케줄 자체는 처음 개봉할 때 스케줄 자체는 그전에 미리 짜 놓고요. 그러니까 그 극장, 근데 극장에서의 흥행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날의 주말 관객 수란 말이에요. 그땐 이미 다 짜 있어요. 그래서 그때 80%를 가져간다면 그건 아예 바꿀 수도 없고요. 그때 뭐 잘 못 나 뭐 금요일에 아무도 안 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른 영화로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한 몇 주치를 짜 놔요 미리. 그래야지 이제 그게 충돌이 없이 다 되니까. 그 몇 주치가 계속 들어가는 동안에는 그게 계속 유지될 거고, 근데 몇 주가 어쨌든 지나면은 더 이상은 이제 흥행이랑은 좀 연관이 되기 힘든, 이제 뭐 엄청나게 입소문이 좋아 가지고 막 후폭풍이 불어오지 않는 역주행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야 영화의 흥행은 거의 첫 주, 이 둘째 주에 끝나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그래서 그때 영화를 못 빨면 끝, 영화 그 관람객을 이제 못 가져오면 끝나는 거, 거의 끝나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유동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제작사와 극장이 수직 계열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독과점의 이슈로 인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스크린 셀렉션 선택의 폭이 거의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되게 제한적으로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독과점 이슈가 진짜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독과점 이슈도 크고, 뭐 당연히 그 본인들의 계열사가 제작한 영화만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흥행할 영화들도 그러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디즈니가 배급하는 마블 영화들, 뭐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크게 이제 상영을 해 줘요. 왜냐하면 흥행을 무조건 할 거니까. 그 극장들은 그걸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많이 해 줄수록 돈을 많이 받는 거고. 그 반면에 근데 그걸 어쨌든 이런 큰 영화들을 많이 해 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화들 다 같이 개봉할 텐데, 그리고 좋은 영화도 있을 텐데 그런 영화들 아예 걸리지도 못하거든요. 아니면은 진짜 1주 만에 내려 버리거나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봉하고 1주 만에 한 극장에서 내려 버려 그냥. 그러면은 '나 이거 보려고 한 2주 후에는 있겠지.' 하고 2주 후에 봐야지 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동네에 있는 극장에서는. 뭐 그런 경우도 허다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택의 폭은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극장에 가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해 주고,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극장에 가면은 왜 이렇게 뭐 범죄도시면 '범죄도시가 너무 많다. 딴 걸 고르고 싶은데 고를 게 없다.' 이런 거는 체감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데, 그 이외에 그 이면에 이제 제작 구조 면에서도 쪼끔 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 그 팟캐스트에 좀 연관되다시피 좀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작계과 투자를 어떻게 한국 영화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단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 영화는 제작사 외의 자본에, 이제 외적 외부 자본이죠. 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서 투자를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 이런 영화에 투자를 하는 VC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성이었나요? 대성 예. 창업 투자. 예.
대성 창업 투자. 예. 항상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은 이제 제작 지원으로 예 스크린에 걸리는 예 그런 VC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고는 또 잘 모르겠네요, VC 말고는. 아 맞습니다. VC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은행도 많아요. IBK 기업은행이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도 투자를 하고 영화 프로젝트에. 그리고 네 뭐 당연히 이제 그 창업 투자사들 VC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운용사에서도 가끔 투자를 하고요. 그 이제 그런 이제 외부 투자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이 쪼끔 아무래도 그 메이저 영화 시장이 미국 영화 시장이랑 좀 다소 대비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한국 영화는 VC가 돈을 투자할 때 VC들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 상당 부분 모태 펀드 이제 정부 자금이죠. 에서 돈을 받아와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다시 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정부 자금 수혈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엄청 큰 대형 텐트폴 영화면은 모태 펀드 자금이 들어가는 비중이 약 15% 정도 된다 그러고 그게 이제 영화가 작아질수록 훨씬 더 커져요. 근데 뭐 중급 영화 같은 경우에는 30% 40% 그다음에 이제 진짜 작은 영화들 뭐 독립 영화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외부 자금을 받는 자금 영화들은 거의 뭐 70-80% 그리고 독립 영화들도 그리고 이제 정 모태 펀드의 투자가 아닌 정부의 지원 자금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해서 한국 영화계의 정부 자금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들이 보통 프로젝트 펀드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받고 그걸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펀드에서 제작사 자체가 자기 자본은 뭐 진짜 얼마 안 돼요. 20-30% 그것도 이제 큰 영화들이어야지 자기가 20-30% 투자하는 거고 만약에 작은 영화들이면은 더욱 더 이제 작게 투자하겠죠.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딱 상당 부분이 이제 외부 자금 50% 이상의 외부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그래서 영화에도 그게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프닝 크레딧에 뭐가 제일 먼저 뜨냐면 투자자들 이름이 제일 먼저 떠요. 이게 좀 되게 다른 나라 영화들을 보면 되게 기형적인 건데 다른 나라 영화들 미국 특히 미국 영화들을 보면은 이게 오프닝 크레딧에 보통은 이제 배우들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감독 각본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한국 영화는 투자사들, 투자 총괄 뭐 이런 제작 그리고 제작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마 이것 때문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게 가장 주요한 기여를 한 사람은 감독, 배우 아니고 투자자분들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말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는 좀 다른데 미국은 되게 뭐 선진국이기도 하니까 영화에 다양한 금융 기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뭐 당연히 프로젝트 펀드도 하겠지만 그래서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걸 쓸 것 같아요? 미국이라면은 어떤 기법, 되게 선진화된 기법을 쓸 것 같은데 어떤 기법을 쓸 것 같냐?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음 미국 글쎄요. 예 뭐 국립펀드를 하는 건 일 테고 전혀 아 어렵죠, 모르겠네요 어려워. 이거는. 아 근데 네. 되게 저도 이게 리서치하면서 새로 배우는 건데 엄청나게 다양한 기법들을 쓰더라고요. 일단은 음음. 첫 번째로 슬레이트 파이낸싱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제작사나 혹은 스튜디오에서 3 에서 5 년치 영화 라인업에다가 미래에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패키지로 거액을 넣어요. 그게 막 진짜 1조 단위로.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그냥 퍼센티지로 가져가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라인업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게 성공하면은 그만큼 이제 상쇄돼서 수익을 받아가고 뭐 이런 기법이죠. 거의 사모펀드의 블라인드 펀드네요. 이 뭐 프로젝트 펀드가 있고 블라인드 펀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블라인드 펀드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믿고 가는 거죠. 그 스튜디오를 그 뭐 '하나 성공할 거다.'
이런 거죠. 뭐 스프링 프리도 방식이랑도 좀 비슷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PFD라고 이제 프로덕션 파이낸스 앤 디스트리뷰션 방식인데 이거는 뭐 영화 제작사가 따로 있어서 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하면 한다고 하거나 혹은 하면은 그 어떤 거대 스튜디오 뭐 디즈니 아니면은 뭐 워너브라더스 이런 데서 거액을 주고 IP를 통째로 사요. 만약에 뭐 제임스 카메론이 자기 제작사에서 아바타를 한다 그런다. 이러면 뭐 폭스나 디즈니에서 그냥 IP를 통째로 사요. 엄청 거액을 때려 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오는 수익은 자기가 가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네거티브 픽업이라 그러나? 네 네거티브 픽업이라고 이제 요건 쪼끔 비슷하면서 다른 게 제작사에서 영화를 만들면은 스튜디오나 배급사에서 배급 확약서를 줘요. "우리가 배급 꼭 해 줄게 너네 영화 다 만들면." 그러면 이 확약서를 가지고 그 제작사들이 은행 같은 데 가서 이걸 담보로 그 대출을 받아요, 제작 비용을. 그래서 그 제작 그 비 이 뭐야 자금으로 저기 제작을 하고 이제 배급을 이제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시키는 거죠. 확약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돈을 벌고 이제 갚아 나가고. 뭐 그런 이런 이 엄청난 고도화된 금융 기법을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해서 이 제작사가 어쨌든 좀 더 자유롭게 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자금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 영화랑 좀 다르죠. 한국 영화는 어쨌든 제작사의 자유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본이 투입도 많이 안 되고 외부 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마냥 또 전부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VC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그 파이낸싱 투자에 전문을 가지고 계시고 영화 자체에는 크게 막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제작을 확정 지으다 보니까 쪼끔 더 자유도나 아니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오로지 이제 약간 그 뭐 돈의 논리에 의해서 영화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간 한국 영화계의 이제 고질적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진짜 말씀해 주셨던 이 미국이랑 이런 선진 시장에서의 그 금융 기법들 보면은 되게 참신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가령 그 제작사한테서 배급 확약을 맺고 나서 이 확약서를 기반으로 뭐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건 그냥 진짜 일반 사업이 계약서 가지고 이걸 담보로 뭐 대출 받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이게 왜 도입이 안 되고 이 영화사의 파이낸싱이 발전이 안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그냥 되게 자본시장의 그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은 결국에 이 영화에 투자를 했을 때 'ROI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불신이 이 쩐주들 사이에서는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엔터 시장이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웬만큼 진짜 참패를 하는 게 아니면 흥행에 그 투자금 회수를 하는 거는 나름 그래도 많이들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나라 영화들 보면은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 손익분기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손익분기점이 높은 것 같아요 항상. 거의 막 한 400만 명 뭐 500만 명. 근데 이제 관객 수 400만 명, 500만 명 달성하는 게 아까 이제 알포이 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2025 년도 빅5 마지노선이 거의 500만 명이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해외의 유명 그런 영화사 제작사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이 그 돈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 자체에 쪼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이걸 파이낸싱을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제약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사이트가 있으실까요? 아니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흥행이라는 거가 중요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게 중요하긴 하니까 어쨌든 상업적인 거랑 많이 연관돼 있고. 그래서 뭐 미국은 워낙 영화가 많이 개봉하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럴 믿음이 있는데, 한국은 쉽지 않긴 해요. 이게 거액을 투자했을 때 회수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게 쉽진 않은데, 사실 근데 미국이 손익분기점 넘기가 더 힘들어요. 한국은 그 손익분기점이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표시되지만 그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명 단위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막 엄청 저는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높고, 일단은 그 제작비에 어쨌든 그 마케팅 비용이라 그러죠. 이 마케팅 비용이 거의 제작비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손익분기점을 제작비의 2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러면 이 두 배를 제작비의 2배를 벌어들여야 돼야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더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일단은 저는 미국 영화계에는 돈이 워낙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스튜디오, 특히 이 거대 스튜디오들은 뭐라 그래 밸런스 시트라 그러죠. 이제 자금이 좀 많아요. 엄청 다양할 수 있는 자금들이. 그래서 몇 개 실패해도, 텐트폴 영화 몇 개 실패해도 큰 타격은 없어요, 자기 회사에.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내면 돼. IP 마블 같은 경우에도 하나 실패했어? 그러면 뭐 이걸로 딴 거 해 보고 저걸로 해 보고 하면 하나 성공하면은 이거 다 메울 수 있는. 그리고 뭐 지금 뭐 주토피아나 아바타가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하니까 이걸로 그냥 지금까지 있던 전부 손실을 전부 뭐 백설공주, 뭐 마블 영화들 다 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건데, 한국 영화는 하나 텐트폴 영화 실패하면 타격이 너무 커요. 이게 자금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제작사 거대 회사긴 해도 쉽지 않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쉽지 않고. 많은 또 다양한 부문의 사업들이 영위하다 보니까 그 하나가의 손실이 엄청 크게 다가와요,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외부 자금을 수혈하고 어떤 자기의 리스크를 최대한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짜 쉽지 않네요. 아무래도 이런 영화의 이 산업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박 나는 영화 하나 있으면은 조 단위 수익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빵 터지면은 여태까지 몇 개를 말아먹었든 다 이게 메꿔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박이라고 하면은 1,000,000명, 관객 1,000,000명 동원하는 영화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흥행을 하는 거지, 이게 사실 글로벌리 막 확장되지는 않잖아요. 요즘 들어서야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좀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긴 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넷플릭스 얘기하면서 뭐 논의했듯이 아직까지는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과 그 극장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걸리는 콘텐츠가 구분이 되고 서로의 간격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기적으로 그 글로벌 플랫폼인 OTT로 넘어가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우리나라 극장가에서는 대박을 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험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제작사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좀 더 대두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말씀 주신 거 종합해 보자면. 아 맞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다양한 파이낸스 기법들도 도입되기가 힘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업사이드가 적고 다운사이드는 언제나 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어떤 막 깊이 묻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한국 영화계의 일단 불신이 계속 강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2025 년이 그래도 위기인가? 진짜 이제 여기서부터 망조인가? 이랬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단지 1 년의 흥행 실적으로만 뭐 아직 '망했다.' 막 '끝났다.' 이러기에는 문제 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보시는 그러면은 이유가 있으실 텐데 나름의 근거가 있으실 텐데 여태까지 저희가 논의를 했던 구조적인 문제점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 영화계에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맹목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요. 일단 뭐 생각은 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그래도 좀 좋은 게 좀 흥행하는 영화들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2025 년이 좀 안 좋은 해긴 했지만 흥행에 그래도 흥행한 영화들의 목록을 좀 보면은 되게 다양해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지금이 뭐 제가 좀 봤는데 장르별로 따지자면은 뭐 서브컬처 영화 이제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2편 정도가 있고요.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1편 있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3편 있고 근데 또 코미디 가족 영화도 있어. 조금 저예산의 1편 정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람 불가의 범죄 영화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할리우드에서 쪼끔 작은 수준의 영화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박찬욱 영화의 한 편 이제 어쩔 수가 없다 한 편이 있으니까 이게 탑 10에 이게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러한 다양성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걸 보면 탑 10을 보면은 거의 다 텐트폴 영화거든요. 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 뭐 이런 간혹 가다 뭐 엄청 공포 영화 하나 있고 그런 건데 대부분은 이제 블록버스터 아니면 애니메이션인데 한국 영화에선 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왔어요. 이건 이전에서 좀 보기 힘든 거죠. 이전에는 뭐 파묘 정도가 저는 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커트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런 장르 영화가 좀 흥행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제 그전에는 뭐 그냥 15 세짜리 뭐 스타 배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내용도 뭐 딱 뭐 권선징악 아니 뭐 이게 썩은 정치인들과 나오고 권력에 향한 뭐 이런 선포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좀 다양한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쪼끔 한국 영화들이 이런 데이터 포인트를 참고해서 더 훨씬 더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전과는 다르게. 그 관객들이 이런 걸 찾는 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 좋은 어떤 데이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고 그러면 예 그 어찌 됐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던 영화들의 면모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관객들이 '장르의 다양성을 추구를 한다.' 그런 걸 나타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제작사들이나 투자자들이 이런 다양성 측면을 조금 더 중시 여기면서 영화들을 제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 관객들이 되게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거랑 연관돼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이제 제작사들이 만든 대형 텐트폴 영화들 그치 엄청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한국 영화들이 다 거의 다 참패를 했어요. 특히 이제 올해 가장 이제 제작비를 많이 들였던 전지적 독자 시점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엄청나게 흥행한 웹소설 웹툰 원작이고 그다음에 제작비도 300 억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큰 규모이고 뭐 당연히 배우들도 좋은 배우들 많이 나오고 했지만은 완전히 흥행을 참패했어요. 손익분기점도 못 넣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거라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하얼빈 같이 이제 되게 안전한 소재잖아요. 한국이라면 누구나 볼 법한 소재에다가 뭐 당연히 스타 배우들 나오고 그 되게 안전하게 만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어 그전에 있던 흥행 공식들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제작사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닐까라고 싶기도 하고 이게 더해서 이제 앞 1 편에 1 번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양한 니즈를 오히려 더 찾는구나.'라는 거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영화들이 다양한 장르와 또 다양한 이야기들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들 말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쪼끔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진짜 여태까지의 성공 공식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텐트폴 영화가 실패를 했고 반면에 텐트폴 영화가 아니라 좀 다양한 장르에서 조금 더 독창적인 그런 스토리와
어 그런 영화적 콘텐츠들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나름 작년 한 해 동안은 흥행을 한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 그런 다양성을 추구를 하는 방향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뷰라고 해야 되나? 관점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또 다른 불안 요소는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불안한 거는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논의했던 그런 구조적 문제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거는 계속 가지고 가는 문제점이라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고 합병 만약에 되면은 더 심해질 수 있죠.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데 또 뭐 정부는 나름 이제 규제를 한다고 뭐 이제 홀드백 기간도 막 정하고 뭐 스크린 수도 정할 거다 뭐 이러는데 사실 이 정부의 어떤 영화의 개입이 한 번도 잘 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이런 거를 좀 더 '좋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서 기대감은 크게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이제 사실 정치적 목적성도 다분한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거는 정치 얘기니까 좀 사리고 조심해야 돼. 어쨌든 예. 어쨌든 정부의 규제가 이제 좀 더 안 좋게 미칠 수도 있다. 예상 못한 뭐 어떤 어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 좀 특화된 문제인데 저희 모태펀드의 문화예산 그러니까 영화나 뭐 다른 거 보통 영화죠 근데. 문화예산이 80%가 늘었어요. 이거 엄청난 상승세고 사실 왜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화펀드가 제가 알기로는 모태펀드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고 마이너스거든요, 수익률이. 왜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난다는 거는 사실 그 아래 자펀드들은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를 증액해 줬고 심지어 정부 이런 모태펀드 정부 자금이 후순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로 변제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민간 자금이 선순위로 먼저 배제가 되고 정부 자금은 그냥 이제 후순위로 변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기부와 마찬가지로 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걸 사실 외부 자금의 의존도를 훨씬 더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영화가 질 좋은 영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가 그냥 양산되죠. 돈은 많으니까. 뭐 이제 막 찍어내.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활성화 되면은 영화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죠. 뭐 돈이 많다고 질 좋은 영화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의 양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정부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니까 정부의 입김이 당연히 강해지겠죠, 영화계에. 그럼 사실 이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훼손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건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항상 이런 문화 자본을 통해서 어떤 여론을 컨트롤하려 하려는데 뭐 당연히 이제 박근혜 때 이제 블랙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정부에서도 여러 막 쪼끔 정치인들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그런 거에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 요소로 내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한국 영화 산업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씁쓸한 게 문화예산이 증액이 된다라는 것은 그 표면만 봤을 때는 되게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일인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의도가 좀 아예 처음에 잘못 잡혀 있다라든지 혹은 이제 이게 집행이 되는 그 제도적 장치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의도가 변질이 된다라든지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정 이 영화 산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산업을 위해서 이런 이 정부 차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좋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집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교화하면서 이 제도를 손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최우선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죠. 영화 질이 뭐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큰 아니고 정량적인 지표가 가장 중요하니까 홍보에 있선. '영화가 우리 덕분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줬어요.'가 중요하지 '영화가 수상을 했어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게 이런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 없는 영화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게 그 우려 중에 하나인데 뭐 모릅니다. 예 가 두고 봐야죠. 근데 좀 기대 요소와 이게 맞물려서 시너지가 나면은 훨씬 더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좀 더 뭐 우려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부가 신경 쓸 수도 있지, 영화의 질에. 아니 영화에 그 정부가 영화의 질에 신경 쓰는 거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저는 상상 못 하겠습니다. 뭐 홍보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누가 뭐 박찬욱이 상을 받아왔다고 해서 뭐 정부가 그거를 막 "우리가 정 박찬욱이 상받게 해 줬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영화에 가 막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이만큼 많이 만들어 줬어요." 막 "두 배로 늘었어요." 이러면은 이제 바로 리포트에 가거든요. 보고서에 바로 들어가서 영화 산업 증진 방안 성과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하지만 박찬욱 상 받으면 보고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가요? 핵심이죠. 일단 이거는 이제 저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그런 소개팅이 아니라는 거. 좀 소신 발언, 넘어가고싶고요. 소신 발언 해야지 소신 발언. 망포이 님의 소신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같이 하는 거 알죠? 다 같이 기사 나면은 중고쇼로 나가지 지금 말포이라고 안 나가요. 이렇게 "중고쇼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러죠. 같이 가는 거요. 입을 막으셔야 돼 그러면. 이거 네이트 없으니까 내가 이걸 막을 수도 없고 정말 너무 싫어. 오케이. 지금 할 말 다 해야지 그래서. 예. 원격일 때 할 말 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한국 영화계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아직은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시기상조다. 망조를 얘기하려면은 뭐 쪼끔 2-3 년은 좀 지나야 된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또 범죄도시 5가 또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약간 좋은 의미에서의 반등일지는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뭐 거기까지 이제 이번 그렇죠. 예. 거기까지 하고 뭐 지켜보시죠 한번. 지켜봐야 그래서 좋습니다. 네. 오늘 네 아니 이 말포이 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 그러니까 영화에 워낙에 이제 진심이시잖아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영화 산업의 뒷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짜 영화를 사랑하는 1 인으로서 좀 기대하는 바 그다음에 우려되는 바 많이 말씀 주셨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부디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앞으로 풀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누구보다 희망하고 뭐 이게 맨날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2 부에서 간략하게 나마 이제 좀 한번 말씀하셨던 그런 영화계에 대한 관람객의 시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뭐 입장 이런 거를 이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 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2 부로 돌아왔습니다. 2 부에선 돌아왔죠. 어떤 걸 말하죠? 2 부에서 이제 아까 말포이 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영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와 연관되어서 관람객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선 방안 또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제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영화제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제 하면은 독립 영화도 많이 출품이 되고 내가 기존에 많이 못 봤던 다양한 영화들을 접할 수 있어 가지고 그리고 뭔가 영화제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들뜬 마음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포맷을 이제 상업 영화관에서도 좀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뭐 CGV가 됐든 롯데시네마가 됐든 이런 데서 일 주일에 한 번 내지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 하루를 아예 다양한 영화들 뭐 독립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들이 이제 쭉 스크린에 걸어서 관객들이 뭐 골라 가지고 보던 혹은 아예 올 인클루시브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한테 이 티켓 하나 사면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여러 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던 하면서 이런 다양한 영화들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좀 그런 기획이 만들어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한번.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영화가 걸리는 영화들이 그러면은 약간 과거에 이제 유명했던 영화들인가요? 막 상업 영화 뭐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이 될 수도 있고 뭐 매트릭스 뭐 엄청 유명한 영화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만한? 다시 하면 볼 만한 그런 건가요? 이게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뭐 매주 혹은 뭐 매달 이렇게 열릴 때마다 그때마다 뭐 테마를 잡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과거의 명작 테마를 잡으면은 그런 식으로 뭐 반지의 제왕이 됐던 이제 우리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 걸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 영화들을 중심으로 한번 걸어도 될 것 같고 스크린에. 물론 이게 진짜 과거의 명작만 초점을 두고 주구장창 보여주면은 저희가 이제 이 논의를 했던 기본적인 그 근간인 우리나라 영화계의 발전에 큰 도움은 안 되겠죠. 이제 과거 영화들만 상영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찌 됐든 이 상생 차원에서 극장도 어찌 됐든 이거에 효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객들이 많이 찾아줘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관점에서는 테마를 잡아 가지고 가끔 가다가 과거의 명작도 보여주고 다른 때에는 독립 영화들도 많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좀 기획전 느낌으로 약간 상설 기획 느낌으로 예 좀 '포맷을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면 너무 좋죠. 사실 그렇게 해 주면은 이제 다양하게 영화도 보고 독과점 이슈도 없고 그 어쨌든 그러면은 좀 한국 영화 발전도 될 것 같고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좀 어찌 보면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네거티브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바는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이제 결국 저는 관람객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람객이 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런 건데 사실 여기서 소신반언을 하자면은 이 관람객들이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의 한국에서는. 그거를 좀 데이터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 예. 제가 이제 어쨌든 영화관에 가면서 느끼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쪼끔 작은 관들 명동 뭐 시내 라이브러리 아니면은 CGV, 메가우스 뭐 아트나인 이런 데서는 해요. 그런 영화제 비슷한 거를 이제 특별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감독의 작품들을 쫙 모여 놓거나 아니면은 뭐 아카데미 아니면 골든글로브 이런 거 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후보작들 아니면 수상작들을 이제 쫙 보여주거나 하루에 뭐 아니면 일 주일에 걸려서. 근데 제가 가면은 좌석이 뭐 한 10 석도 안 차요 진짜. 그렇고 뭐 항상 널널하고 사람도 많이 안 오고 그 영화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사실 이게 다. 차라리 그 시간에 범죄도시 걸었으면은 그 수익이 엄청 날 텐데. 그,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수요자가 그런 걸 좀 만드는 측면도 있다. 물론 공급자의 잘못은 뭐 여지없이 많지만은 저희 우리 관람객들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 특히 영화를 어떤 예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놀이 혹은 뭐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쪼끔 이제 그런 거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신 발언이고요. 아니 아까는 우리나라 작년 흥행 영화 10위권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화들이 그래도 순위에 올라 가지고 우리나라 관객들 니즈가 다양성으로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셔 놓고서 또 말씀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자꾸 또 올해를 작년이 그래서 저는 좋다는 거죠. 오히려 좋아. 음. 아니 이전까지는 아이 이상한데 약간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위기설이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저는 어. 오히려 좋다. 이게 자양분이 되고 약간 정반합의 반 같은 예예. 거죠. 예. 반이 나왔으니까 이제 '합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전까지 예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양상, 특히 한국 관람객들 뭐 당연히 미국 뭐 다 똑같겠지만은 이 전 세계 사람들 똑같은데 이 어쨌든 그런 양상들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탈피가 돼야 영화 산업이 좀 더 성숙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예술적으로 잘 만든 영화가 나와도 상업적으로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꾸준히 봐 주고 그거를 어떤 영화제나 뭐 아니면은 상을 주고 뭐 이렇게 칠해를 해 주는데, 금전적으로는 안 이뤄도. 근데 한국 영화는 그런 칠해가 거의 없어요. 그 뭐 상 영화제도 많지도 않고 영화제 했다고 해서 막 그런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평론가들이 몇 번 이제 그 샷아웃을 해 주고 그 정도에 끝나는 거지, 일반 또 관중들이 그런 영화를 샤웃아웃해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엔간하면은 리뷰에 욕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영화냐. 이게 뭐 재미없다. 막 지루하다. 왜 이런 걸 봐야 되냐. 뭐 돈 주고 이런 걸 보냐." 이게 약간 결국에는 영화를 예술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영화를 어떤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면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뭐 그거는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인제 이제 말포이 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게 진정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 사실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제 문화를 대하는 태도 그런 건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어 근데 사실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 그런 변화를 조금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공급 측면에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엔터 산업 전반의 이슈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가령 스포츠 저희가 예전에 뭐 스포츠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었지만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이 엄청 규모가 작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을 대하는 대중의 태도도 이제 영화 산업을 대하는 대중의 태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퀄리티가 다소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배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좀 더 발전된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외면하게 되고 대중들이. 그러면서 이제 외면을 하다 보니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다시금 이제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콘텐츠가 제작이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스포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거를 깨기 위한 좀 의도적인 투자와 노력이 공급단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축구 팀의 퀄리티 자체를 높이는 노력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 반면에, 지난번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관중들이 그 구장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도 있거든요. 그 구장 안에서 이게 단순히 축구만을 즐기러 이제 관중들이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축구 말고 다른 즐길 거리들을 이제 거기에 배치를 해 놓고 관중들이 오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 사실 그 노력이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갖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저는 그런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어 축구장에 경기장에, 그래서 이제 관중들이 그런 음식 먹으면서 진짜 축제 즐기듯이 옆에 축구 관람하고 하는 게 저는 나름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영화 산업에서도 뭐 이제 그 관객들이 이런 불신을 가지고 뭐 영화를 예술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관객 탓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관객들이 극장으로 향하게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이제 관객들이 많이 극장을 찾아 가지고 이런 예술적인 영화들의 노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 좀 더 익숙해지고 점진적으로 이런 예술적인 부분들을 뭐 즐기고 어 appreciate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 그렇죠. 아니 아주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제가 관객 탓만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공급 다 또 하는데, 예 쌍방의 저는 쌍방의 잘못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그쵸, 이 그쵸, 그쵸. 예예. 아니 저 뭐 이렇게 사람만 탓하는 게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근데 항상 약간 어떤 걸 타져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대상이겠죠 당연히. 공급 대상 이제 특히 기업들인데, 기업들을 이제 타저시키고 그냥 그거를 맹목적으로 이제 욕하면서 뭐 어떤 본인들의 잘못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요새 현대 사회에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지만은 본인들의 어떤 그런 트렌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고, 사실 공급단에서의 문제점이 훨씬 크죠. 이런 영화를 공급하니까 더 이상 이런 기대를 잃어버리고 이 악순환이, 축구 말씀하셨던 거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뭐 그리고 뭐 영화가 예술이긴 하지만은 뭐 예술적인 영화만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본인이 뭐 그냥 재밌는 영화 즐기시고 싶으면 즐겨도 되는 건데, 어떤 다른 영화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냥 그 비난이죠 거의. 이제 그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영화에 대한 어떤 비난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예술을 대하듯이 쪼끔 더 그 젠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 비난보단 비판이 좀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이제 관점들이 다 어우러져서 말씀드린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거 안 말아봤으면은 거의 뭐 그냥 아무도 못 만나죠 이제. 아니요. 근데 하여튼 뭐 이제 말포이님의 의도 당연히 이제 네 그렇게 구태할 의사는 없었고 저도. 근데 이제 그래도 필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들 그리고 관객들의 특성이 뭔가 진짜 원색적인 비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면은 막 퀄리티 떨어지고 뭐 이래서 재미없고 역시 이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고, 약간 그런 뭐 물론 이게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목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가는 것도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의 노력과 이 소비 측면에서 관객들의 노력이 합쳐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 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생각이고요. 뭐 당연히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제 어떤 더 고 고차원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제 하이 레벨에서의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이제 영화도 예술이고 또 특히 이제 아 사람들이 예술을 이제 보는 거에 있어서 큰 어떤 이제 성숙도가 아직은 막 엄청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갔겠지만은 아직 아닌 분들이 목소리가 되게 크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 말씀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한국 영화가 쪼끔 더 개선되려면은 관람객 입장에서도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공급 측면에서의 그런 서바운딩을 무조건 욕하지만 말고 그런 걸 욕하면서 이제 본인들은 그거에 대한 좀 반대적인 아니면 뭐 안티테제적인 이제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음 맞습니다. 그 예 그렇게 했을 때는 맞기도 하고 그 공급 측면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 살짝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 우리나라 영화들은 이제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투자를 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를 했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그냥 콘텐츠 뭐 이런 필름 콘텐츠라고만 놓고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글로벌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영화계 그러니까 극장에 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추후에 뭐 넷플릭스와 같이 글로벌향 플랫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되게 그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면은 좀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크게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히 맞는 말씀 이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넷플릭스가 영화계에도 투자를 많이 하죠. 본인들의 이제 자본으로 제작 지원을 해 주면서 뭐 물론 제작한 거는 본인이 가까이 PFT 같은 거죠. 제작사에게 돈을 지원해 주고 만들면은 본인이 다 가져가고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해 주니까 어쨌든 영화 산업 크기의 총량은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넷플릭스나 이런 OTT가 들어오면서 뭐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화 산업 자체는 커지게 되는데 이게 극장에 극장에는 잘 안 걸리잖아요 사실. 특히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넷플릭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 거의 안 걸리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한국 영화계에 도움이 될까?'는 쪼끔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냥 이제 글로벌로 막 가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이거는 뭐 한국의 어떤 국가적인 그런 이미지나 어떤 홍보에 관해서는 되게 좋은데 한국 영화계 자체에 돈이 들어오냐? 그거는 그게 크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제작사만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거고 제작사 심지어 그냥 PFD로 팔았으면은 IP를 추가적인 자금 회수는 못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뭐 어떤 구조가 더 생겨날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서 좀 걸어 주거든요. 특히 거장들이 만들거나 혹은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이제 제작사가 강력히 밀어붙이면은 극장에 좀 걸어 주긴 하는데 물론 홀드백이 좀 작겠지만 한국 영화는 거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옥자가 이제 극장에 걸렸던 예시긴 한데 그 후로는 잘 못 본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떤 극장 산업,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좀 자리를 잡고 할 필요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 체계가 아직까지는 안 잡힌 것 같고, 사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와 같이 본인들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플랫폼으로 약간 독과점 형태를 유지를 하는 게, 혹은 홀드백을 주더라도 그걸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뭐 자본시장의 논리에서는 합당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이제 산업 차원에서 이 '산업 전체 파이를 키운다.'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통해 그 체계를 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갑자기 또 이거 다른 얘기로 갑자기 또 한번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한데, 가령 스포츠로 소비를 할 때에는 보통 ESPN에 스포츠 센트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막 얘기 나누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영화 쪽으로 넘어가면은 옛날에 이제 막 어 갑자기 제목이 떠오르진 않는데, 김경식의 출발 그 비디오 여행. 네, 그 그런 이제 포맷의 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출발 비디오 여행이 엄청나게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엄청 즐겨 보고, 약간 그런 유형의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노력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출발 비디오 여행은 뭐 아주 좋은 프로고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구시대의 잔재죠. 이제는 유튜브가 대신합니다. 수많은 영화 유튜버들이 있고요. 심지어 100만, 2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출발 비디오 여행을 대신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특히 영화사들은 이걸 많이 써요. 실제로 그 요약본을 이제 미리 준다거나 아니면 보고 와서 이제 리뷰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걸 시사회에 초대해 가지고 영화 유튜버들을 초대해서 이제 계속 그걸 뿌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뭐 영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그런 소개를, 자기의 어떤 영화들을 소개하고 이제 "너무 재밌어 같을 것 같다."고 이제 광고하고 이런 건데, 그게 더 이상 통하냐 이거죠. 옛날에 출발 비디오 여행은 광고지만은 광고 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쇼의 하나고. 근데 유튜브는 그냥 광고 같이, 사람들이 이제 광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새 영화 하면 '아 이거 무조건 광고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어떤 뭐랄까 영향력, 혹은 이제 구매로 컨버전 되는 비중이 좀 더 줄어들지 않나. 네. 그래서 슈가 비디오 여행이 지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없어진 것도 뭐 없어졌으면은 없어진 것도 당연하다. 음. 그 말씀해 구시대의 주신 어떤, 네. 것처럼 유튜버들이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영화를 소비를 하는 그 방향성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한 가지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 토론 같은 거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모임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화를 소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들과 함께 이제 다양한 관객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그런 토론에 참여를 한다라든지, 영화를 소비를 하는 콘텐츠에 참여를 한다라든지, 그런 문화들이 좀 확산이 되면은, 아까 말포이 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관객들의 입장에서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할 말이 많은데, 뭐 요약하자면은 아무도 안 한다. 예,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안 한다. 독서 토론은 책이라는 그 매체가 주는 어떤 힘이 있어요. 책이라는 매체는 이제 좀 요즘은 희소성이 늘어났고, 사실 희소성이 어떤 접하기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의지가 쉽지 않다는 거고, 책이라는 거는. 그리고 책은 어쨌든 그 매체가 가지는
위압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아우라가 있어요. 책을 독서를 한다고 하면 이제 약간 그런 어떤 뭐 지식인같이 보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는 "영화 영화 봐." 이러면은 "그래 영화 보나." 뭐 특히 뭐 그냥 뭐 트랜스포머 본다 그러면은 뭐 그딴 걸 보냐." 이런 그렇게 되고, 사실 뭐 책도 뭐 그냥 웹소설이 아닌 이상이야 심지어 무협지를 읽어도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책이 주는 매체가 있고 영화가 주는 매체, 영화라는 매체가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한다, 특히 진지한 토론을 한다 이랬을 때 사람들의 거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영화는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은 일반 대중들에게서는 책은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영화는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영화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도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해석하지 못하는 거고 그 전문가, 평론가들이 해석을 해야만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뿌리 있게 박힌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본인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타 보자마자 해석 영상을 보거나 해석 글을 찾아가요 그냥. 이걸 그리고 단순히 그게 어떤 평론이 아니라 그냥 제 말 그대로 해석. 그냥 뭐 심볼이 어떻게 나타나고 뭐 그냥 어떤 게 이 심볼을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고 뭐 뒤이야기 이야기의 숨은 뒷이야기 뭐 이런 거를 찾아가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 어떤 토론이라는 문화가 발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아까랑 연동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예술로 보지 않고 어떤 그냥 유희, 수수께끼죠 뭐. 어려운 영화를 봐도 수수께끼가 불과하고 영화를 보면은 그냥 뭐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람객들의 문화, 어떤 놀이 문화, 그런 문화가 잘 발달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영화를 잘 안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음. 네. 이게 그 현상을 놓고 보았을 때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봐도. 근데 어찌 됐든 이런 변화를 그럼 일으키기 위해서 어 '어떤 노력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면은 가령 이제 뭐 독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포이님 말 맞다나 원래부터 약간 독서를 하면 인텔리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체 대중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그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그래도 많이 좁혀진 게 저는 이제 트레바리 같은 좀 더 이런 모임을 대중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조금 더 확실히 그 거리가 좁혀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 이 트래블이라고 하는 게 어찌 됐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의 모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래블이가 어떻게 보면은 어 for profit 기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마케팅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 이미지 구축을 하는 데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 비슷한 유형의 노력이 이제 영화에서도 뭐 이루어지면은 '의도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장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뭐 누가 해 주면 좋죠. 근데 트레바리도 제가 알기로는 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그쵸. 하는 이유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음. 독서 독서 모임은 쪼끔 저는 변질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교의 장으로. 그러니까 예. 아니 뭐 단순히 뭐 네. 그런 음흉한 목적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음음. 네트워킹 목적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 음.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좋은 거다.'라는 그런 뭐 명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뭐 어떻게 걸러서 만난다 이런 안 좋게 얘기하면 뭐 그런 명제를 가지고 이제 책이라는 매체가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는 건데 영화는 그런 거를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음. 누군가를 뭐 어떻게 걸러 준다. 아니면은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끼리 따로 만나면 재밌겠지?' 뭐 당연히 재밌겠죠 영화 좋아하면. 근데 영화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책을 안 좋아해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음. 똑똑한 사람 만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책이라는 매체가 이제 그 몇 천 년 동안 쌓아온 그런 레거시고, 영화는 뭐 100년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영화라는 게 정착된 지는 얼마 안 됐기도 하고, 영화라는 거의 인식이 인텔리도 아니고 유희에 가깝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봐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쌓는 거는.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극장 영화라는 거를 쪼끔 더 상업적인 측면을 강조시켜 가지고 아예, 그 대신 뭐 당연히 질 좋은 영화를 만드는 건 이제 공급 측면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영화를 많이 보게 하려면은 이런 영화관에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영화관에 봐야지 더 좋은 것들, 집에서 보는 건 훨씬 다르다. 뭐 화질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느끼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든가, 뭐 그런 측면이 훨씬 더 수 수 그 소 소요 요소가 되지. 저 뭐 영 음. 제 생각에는 영화가 막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들고 어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인 차별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극장에 가도록 유인을 해라. 그걸로 보는 뭐 그렇죠. 건가요, 오늘? 그렇죠. 예,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은 것, 제가 봤을 때는. 예, 사람들의 영화를 대한 태도는 이미 고착화됐다. 어 이뻤겠네요. 뭐 근데 그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본인 한번 되돌아보시면,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영화를 그냥 봤던 사람이면은 되돌아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을 바라 한번 돌아보시면은,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죠. 영화 아니고서 뭐 다른 뭐 잠깐 뮤지컬이나 이런 거면 저도 막 그래요, 사실은. 막 그렇게 막 그게 감흥도 없고, 연극도 마찬가지로 저는 감흥도 없고, 막 그냥 이제 예술로 참 대하기 힘든데, 어쨌든 뭐 똑같은 거죠, 뭐. 네. 맞아요. 사실 사람의 취향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급 측면이 좀 잘못됐다, 어쨌든. 이게 뭔가 약간 시원하게 딱 이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원했던 그런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런 거니까 어찌 됐든 저희 생각에는 예. 그쵸. 뭐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는 좀 더 말을 못 했지만, 어쨌든 더 강력해요, 그런 측면이. 이 사람들이 쪼끔 더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이 훨씬 더 강력한데, 뭐 이제 좀 공적인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못 드리는 점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주 영화를 좀 예술로 대하고, 뭐 좀 그래야지 영화계도 좀 부흥을 하고 아주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음. 아예 좀 이상한 영화들을 아예 안 봐 버리면 어쨌든 그 음. 큰돈 만들고, 음. 예, 만든 이유가 없으니까 영화계도 음. 바뀌고, 뭐 이런 선순환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찌 됐든 기대하는 바는 그래도 사람들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결국에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많이 극장을 찾을 수 있게끔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해 보시죠. 아주 훌륭하신 정리입니다, 진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딱 그겁니다. 딱 그거요. 맞죠? 이거 맞죠? 충분히 딱 정리한 그거, 거 딱 맞죠? 그거요, 딱 그거. 딱 그거요. 오케이, 좀 오케이. 후자를 좀 더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알겠습니다. 말이요. 같이 생각해 보시죠.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주제고 이제 저도 그렇고 와이프님도 그렇고 영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속에 있던 이런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건데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도. 음. 아 저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소신발언 많이 하고 그래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사실 원래 저희가 추구하던 1 시간 미만을 월등히 초과한 거의 1 시간 반 가량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어 이렇게 그래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다 보니까 좀 흥분해서 말을 많이 하게 돼서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좀 죄송하고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재미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